먹으니까 어쩔 수가 없네. 두 개 먹었어. 앉아있으면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요일날 비운다. 강준아 왜 수업이 안 해? 네가 진짜 아까 그 약속 지키는 거다. 얘들아 안 내어진다. 가위바위보. 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물떡이. 아, 근데 그걸 왜 진유한테 시켜? 강준한테 시키는 거지. 아, 너 이거 너 거잖아. 강준하고. 가위바위보를 줬는데 이해는 안 하는 거지. 아 잠깐만. 아니요, 저는 이해 안 해요. 아, 얘들아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이 어렵니? 아니야 잠깐만 이번에는 뒤터미널로 가자. 어느 거 영리할 것 같아. 지승이 씨. 걔도 야, 쌤 너는 옛날부터 인천 살았어? 응. 뭐 강준이는 무슨 경상도 살다 왔다 하지 않나? 아닌가? 그렇지 않나? 아니 강준이가 경상도에 살았다고 믿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경상도 살았다고. 부산은 조금 살았어. 부산? 누구한테 들었더라? 아 이거 물 뜨고 김에서 먹었던 거 얼마 안 나와. 내가 지는 나는 거지? 정말 조금 남았는데 아, 안 돼. 내가 먹어야겠다. 그 5방 정도 남아. 강준이는 공주라서 물방울을 먹어야 계기요. 남극을 양반 남겨오는 게 부담스러워. 더워. 아 맞다. 외워야 돼. 와 씨. 야, 이거 29점까지 했다. 그거 아 최고로 32점. 갤럭시 안 돼. 아 진짜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여기서 에어컨 온도를 좀 낮춰줄 것 같아. 저희 저번에 피드백 하나 받았습니다. 내 비밀기. 자, 저번에 우리 내분위기에서 그 음성 피드백 얘기를 좀 했었는데, 자, 그 음성 피드백을 마무리 좀 합시다. RH, PSH. 자, 먼저 치사하고 이상에서 과하다면 얘가 제일 먼저 되겠지? 그래서 얘가 많아지면 얘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얘가 많아지면 이게 끝이었죠, 그죠? 네, 맞습니다. 결핍이면 얘가 줄어들고, 자, 얘가 줄어들고, 얘가 줄어든다. 그럼 지금 봤지만 맨 앞쪽이 고장이 나면 세 가지 호르몬이 다 같은 방향으로 변한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 규칙성을. 만약에 기억, 미연, 디귿이라는 호르몬이 저 세 가지 호르몬 중에 하나다라고 했을 때, 저 세 가지 호르몬 중에 하나가 기억, 미연, 디귿이다라고 했을 때,
자, 만약에 플러스가 과다고 마이너스가 결핍일 때 이렇게 만약에 플러스가 3개가 나오게 되면 세 호르몬이 어쨌든 간에 전부 다 같은 방향으로 변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고장이 났다? 시상하부에 고장이 났다라는 걸 우리가 눈치를 빨리 채야 됩니다. 이때. 그 다음에 전염에 이상이 생겼을 때 자, 그러면 얘가 이제 1번이 되니까 여기가 많아지면 여기가 많아지고 피드백을 하니까 얘가 3번이 되어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방향이 반대로 변하는, 이 방향이 지금 반대로 변하는 게 하나라도 속해 있다면 결과적으로는 시상하부 이상은 안 된다는 얘기야. 뭔가 시상하부 말고 뒤쪽에 전력이나 갑상선 쪽에 이상이 생겨야만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반대 방향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결핍이면 얘가 내려가니까 얘가 내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가게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갑상선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그럼 갑상선에서 티록신이 이제 가장 먼저 변할 거니까 얘가 올라가면 피드백을 하니까 얘가 2번 내려가고 얘가 3번이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결핍이면 얘가 1번이니까 내려가고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가끔 이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갑상샘이 커지는 경우가 하나 발생하거든. 그 갑상샘 부종이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갑상샘이 커지는 조건은 뭐가 되냐면 갑상샘이 커지기 위해서는 TSH의 분비가 어떻게 돼야 될까? 많아야 돼요. 그래서 TSH가 자극 호르몬이니까 갑상샘을 많이 자극할수록 갑상샘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이 TSH가 높아지는 경우, 즉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뭐가 생기게 되냐면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갑상샘 부종이 생기게 돼요. 갑상샘 부종. 이 갑상샘이 커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례가 있냐 하면 티록신의 성분 중에 하나가 아이오딘이 있단 말이야. 아이오딘. 그럼 내가 만약에 아이오딘을 잘 못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럼 아이오딘을 잘 못 먹으면 티록신의 합성이 잘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바로 이 케이스가 되겠네. 맨 마지막 케이스에. 그래서 여기에 이 결핍이라고 하는 것에 뭐가 어떤 사례가 가끔 나오냐 하면 아이오딘 부족. 그래서 내가 아이오딘을 잘 못 먹게 되면 이 마지막 사례처럼 이런 호르몬의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TSH가 올라가겠지, 그죠? 그래서 갑상샘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아이오딘이 주로 어디 많이 들어있냐면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거든, 해조류에. 그러면 뭐 우리나라는 사면이 바다기 때문에 뭐 해산물을 잘 못 먹을 일은 없지만 몽고 같은 지역은 사면이 대륙이란 말이야. 그죠? 대륙 한가운데 있단 말이야. 그러면 몽고 지방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아이오딘의 결핍이 되게 심했었어. 그래서 몽고 지방의 사람들을 보면 갑상선이 전부 다 이만큼 부어있는 이 갑상선 부종을 풍토병으로 달고 살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때.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이 호르몬의 분비가 어떻게 변할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기억, 니은, 디귿이 요 세 가지 호르몬 중에 순서 없이 나야 됐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저걸 보지 말고 있을 거야. 저걸 우리가 배웠잖아. 시험에 이걸 보여주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저 규칙성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례를 생각해보지. 마이너스가 2번 나오고 플러스가 1번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사례가 있어? 감염이 부족 결핍할 때. 이렇게 될 수 있겠지, 그죠? 예를 들어서 순서대로 놓고 한번 써보면 그럼 어쨌든 이거는 시상하부 이상은 아닐 거 아니야. 그럼 전엽이나 또는 갑상샘 이상일 텐데 만약에 전엽이 이상이라면 어떻게 돼? 전엽 이상이라면 여기부터 먼저 변하잖아. 얘가 올라가 내려가. 감소야. 그렇지. 올라가면 안 돼. 올라가면 얘도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플러스가 벌써 2번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 내려가고. 그럼 얘가 내려가면서 얘가 어떻게 돼?
그럼 이제 마이너스 2번에 플러스 1번이 나오겠죠? 맞아? 또 한 가지는 뭐 상생 가사. 그렇죠. 얘가 만약 고장나서 얘가 1번이 되면 그럼 얘가 올라가 버리면 되잖아. 그럼 이렇게 돌아와서 얘가 내려가고 얘가 내려가는 경우 이 두 가지 사례 중에 하나가 되겠지, 그죠? 왜냐면 항상 과다 이상도 있고 결핍 이상도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는 요 두 사례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서술로 쓰면 되겠지 이때. 그러면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보자. 뒤로 좀 넘어가봐. 뒤로 한번 쭉 넘겨서 실제로 우리가 문제에서 한번 풀어보면 자, 28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28페이지를 한번 보자. 28페이지. 아니다. 28페이지에 말고 너무 쉬우니까. 저기 29페이지. 29페이지에 34번 문제.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자, 사람 ABC가 모두 혈중 티록신의 농도가 정상적이지 않은데 가는 ABC의 혈중 티록신 농도가 정상적이지 않은 원인이고 나는 사람 기업에서 디귿의 티록신과 TSH의 농도 중에 하나를 나타낸 것인데 기업 니은 디귿은 ABC 중에 하나고 A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죠?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자 ABC를 봐봐. ABC를 보면 A는 TSH가 정상보다 어떻게 된대? 적대. 그 다음에 B는 갑상샘의 이상이 생겨 결국에는 티록신이 많대. C는 갑상샘의 이상이 생겨 티록신이 정상보다 적대. 자, 요 세 가지 케이스에서 두 가지 호르몬이거든. 티록신하고 TSH. 요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지 이때. 그럼 여기 봐봐. 얘들아. 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엽이 고장난 거잖아. 그죠? 얘네 둘은 갑상샘이 고장났잖아. 근데 여기는 어차피 얘네 둘밖에 없으니까 전엽이 앞에 거고 갑상샘이 뒤에 거거든. 전엽이 고장나면 어떻게 돼야 돼? 그 T야 S. 전엽이 고장나면 앞에 게 고장났잖아. 그럼 TSH하고 티록신이 같은 방향으로 변해야지. 맞아? 그럼 이 같은 경우에는 TSH가 마이너스니까 티록신도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가 돼야지. 같은 방향으로 변해야 되잖아. 지금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와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인데 그럼 여기 봐봐. 그럼 얘는 어차피 앞에 게 고장났으니까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변할 거 아니야. 근데 얘네 둘은 다 뒤에 게 고장났잖아. 갑상샘이 뒤에 고장났잖아. 그럼 얘네들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어떻게 해야 돼? 반대가 돼야지 이때. 그러면 얘네 둘은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씩 가져야 되고 얘는 마이너스만 두 개씩 가져야 되거든.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 하나 있고 마이너스 같은 방향이면 얘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가 돼야지, 그죠? 그럼 얘는 같은 방향으로 변할 수 있는 건 얘밖에 없으니까 이게 디귿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티록신이 과다돼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는 요렇게 되는 거고 얘는 티록신이 적다고 했으니까 얘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방향으로 연결이 되면 됩니다, 이때. 자, 문제에서 이걸 또 숨길 수도 있으니까 위에 있는 호르몬을 숨겨서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때. 자, 이번에는 31페이지에 38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31페이지에 38번 문제를 보면 가는 사람의 시간에 따른 혈중 호르몬 기업과 니은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혈중 니은의 농도에 따른 물질 대사량을 나타낸 것인데 기업과 니은은 티록신과 TSH를 순서 없이 나타냈더라. 자, 이것도 내가 전에 잠깐만 보여줬긴 한데 그래프를 보면 TSH와 티록신이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야, 그럼 봐봐. 둘이가 반대로 변했잖아, 그렇지? 둘이가 반대로 변했으면은 어디가 고장났다는 얘기야? 여기 어차피 TSH하고 티록신밖에 없으니까 전염하고 갑상샘밖에 없잖아, 지금. 그럼 반대로 변하면 갑상샘이 고장났다는 얘기잖아, 맞아? 그럼 누가 티록신이야, 기업과 니은 중에? 그거요 니은. 왜? 니은이 티록신. 니은이 먼저 바뀌. 그렇지, 먼저 변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결국에는 먼저 변하는 애가 뒤에 게 먼저 변했다는 얘기잖아, 맞니? 네. 뒤에 게 고장났으니까
순서를 보면 얘가 내려온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올라가면 얘가 먼저 변했잖아. 얘가 뒤에 거거든. 얘가 디록신이 되는 거지. 얘가 결국에는 TSH가 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시간에 대한 거죠. 일단 방향이 반대니까 값상승이 고장났다. 아, 그럼 먼저 변하는 게 디록신이었겠구나. 그럼 이거 시간차를 봤을 때 얘가 먼저 변했기 때문에 니은이 디록신이고 기억은 TSH다. 이렇게 시간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자, 나머지 문제는 너희들이 나중에 좀 풀어보시고. 자,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항상성을 유지할 때 사용하는 두 가지 모델이 음성 피드백하고 그 다음에 기량작용. 자, 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 몸의 항상성이 조절이 된다고 했었죠. 근데 음성 피드백은 우리 몸의 모든 항상성을 조절하는 기본 모델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떤 호르몬의 분비량을 조절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혈당이든 체온이든 뭐든 간에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할 때는 전부 다 그 음성 피드백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기량작용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그죠? 기량작용은 모든 호르몬에 성립되는 건 아니잖아. 기량이 성립되는 호르몬이 몇 가지 있었지. 그죠? 그러니까 높여주는 호르몬과 낮춰주는 호르몬이 따로따로 존재할 때는 기량이지만 그게 없을 때는 기량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량작용은 모든 항상성이 아니라 일부의 항상성에 사용이 되더라. 어쨌든 음성 피드백과 기량작용 두 가지를 모두 다 사용해서 우리 몸에 항상 일정함을 유지하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5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 몸에서 몇 가지 대표적인 항상성의 조절을 한번 볼 텐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혈당량 조절의 원리입니다. 혈당량 조절의 원리. 말 그대로 너희들 혈당량이라고 하는 거는 혈액 속에 녹아있는 포도당이 아니잖아요. 그죠? 혈액 속에 녹아있는 포도당의 양을 우리가 어떻게 일정하게 유지하느냐 요 얘기인데 자, 일단은 밑에 보시면은 혈당을 조절할 때는 기본적으로 자율신경도 이용하고 호르몬도 이용하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사용하게 되거든요. 이때. 자, 밑에 보면은 우리 몸의 정상인의 혈당은 0.1%, 100ml당 100mg. 요게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혈당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혈당 조절의 모식도를 한번 내가 그려볼게 이때. 일단은 중추는 시사 가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관계되는 네 군데 셈을 한번 적어보면 일단은 부신 거칠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부신 속질. 그 다음에 이자. 자, 이렇게 랑겐 환츠점 안에 알파 세포와 베타 세포거든. 일단은 요 부신거질에서 나오는 호르몬 중에서 혈당에 관계된 거는 우리가 이제 저번에 했던 당질 코르티코이드입니다. 이때. 그죠? 요거는 기본적으로 조금 독특하기 때문에 이거 먼저 해결한 다음에 나머지를 볼 텐데 우리가 시상하부에서 부신 속질의 신호 보낼 때 어떻게 보냈더니 부신거질의 신호 보낼 때는 자율신. 자, 봐라 또 수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좀 세대라는 게 아니지. 내가 부신거질은 씨발 전력을 지나야 된다라고 했잖아 이 새끼들아. 저번에 갑상샘, 부신거질, 생식샘은 뇌하수체 전력을 지나야 된다. 그지? 그래서 여기에 전력이 존재를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전력을 지나는 건 다 뭐에 의한 조절이야? 호르몬에 의한 신호 조절이었잖아. 그죠? 전력을 지나가는 조절은 다 호르몬에 의한 조절. 자, 여기가 갑상샘이면 여기가 뭐야? TRH고 여기가 TSH가 되잖아. 맞니? 근데 이번엔 부신 거칠이잖아. 그죠? 그럼 이제 달라져야 될 거 아니야,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뭐가 들어가면 여기가 CRH가 들어가. CRH가. 여기가 ACTH가 들어가기 때문에.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력, 이 시상하부에서 전력의 CRH, 전력 이건 부신거칠 자합 호르몬이죠. ACTH가 분비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호르몬 중에 여러 가지 호르몬 중에 당질 코르티코이드,
이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오는데 이 당질 코르티코이드 같은 경우에는 혈당을 높여줄 때 어떤 식으로 높여주냐 하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미노산이나 또는 지방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을 포도당으로 바꿔주게 돼요. 알겠죠? 아미노산이나 지방을 포도당으로 전환을 시켜서 혈당을 높여주게 됩니다. 이때. 자, 그 다음에 부신속질하고 인자가 되게 중요하거든. 골짜기 부신거질의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혈당 조절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해요. 실제로 여기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우리 몸에서 거의 혈당 조절의 90%를 차지하는데 그럼 일단은 너희들 우리 몸에서 일반적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기관이 있겠죠. 그죠? 표적기관. 이 봐봐. 내분비샘이 직접 혈당을 조절하는 게 아니잖아. 야, 그럼 생각해봐. 인슐린이 분비되면 혈당을 낮춘다고 하는데 인슐린이 직접 막 들어가서 막 혈당을 낮추냐? 아니잖아. 호르몬은 신호만 전달해 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 호르몬이 분비되면 표적기관의 수용체에 결합을 하면 그러면 표적기관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도착했으니까 혈당을 낮추라는 신호가 도착한 거잖아. 그러면 이 표적세포 안에서는 뭔가 혈당을 낮추는 작업을 자기가 직접 진행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실제로 작업이 일어나는 장소는 여기 있는 표적기관이 되는 거지, 표적기관. 그래서 그러니까 표적기관이 주로 어디냐면 간과 근육이야, 간과 근육. 알겠어요? 간과 근육이 실제로 혈당을 조절하는 표적기관입니다, 표적기관. 자, 그러면 먼저 두 가지 상황을 한번 해보자. 자, 먼저 예를 들어서 자, 이쪽으로 고혈당의 신호가 왔다고 치자. 우리 언제 고혈당이 되겠어? 자연 상태에서? 그렇지, 밥 먹었을 때겠지, 그죠? 식사 후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누구한테 신호를 보내야 되겠어? 이게 시사하고가 이렇게 혈당이 높아졌다는 신호를 받았잖아. 음성 피드백으로. 누구한테 신호 보내야 돼? 이 중에. 이자 자, 일단 저녁. 야, 그럼 어떤 호르몬이 나와야 돼? 인슐린 어디서 나와? 이자 이자의 어디? 이자의 베타 이자의 베타잖아. 어? 그럼 지금 이 희상하고가 이자의 베타한테 신호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맞냐? 왜 이거 여기 나머지 다 줘? 아니 여기서 나오는 게 이름이 뭐야? 에피네프린은 혈당을 어떻게 해줘? 그거 높여주고 글루카곤은 높여요. 왜 얘네들한테 연락해? 봐. 얘네들한테 연락해. 어? 생각해보면 저거 하나밖에 없어요. 낮추는 그 거. 나중에 하나밖에 없어 우리 몸에는. 높이는 거는 세 개인데 낮추는 거가 자, 생각을 해봐. 그렇다면 우리 몸은 혈당이 낮은 게 더 위험하다는 뜻일까? 혈당이 높은 게 더 위험하다는 뜻일까? 낮은 게더 위험해요. 혈당이 낮은 게 더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왜냐하면 혈당 우리가 너희들 당뇨병도 원래 당뇨병이 정상보다 혈당이 높은 병이야, 낮은 병이야. 높은 거. 정상보다 혈당이 높잖아. 왜냐면 인슐린의 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잖아. 그럼 정상보다 혈당이 높잖아. 근데 왜 그 사람들은 왜 위험한 거지? 그거 합병증이 많아서 그런 거. 그럼 왜 그러냐고. 왜 혈당하고 연관지어 생각을 해보면 봐봐. 죄송해요. 좀 이따가 보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간과 근육 속에다 포도당을 집어넣었다가 뺐다 한단 말이야. 여기가 포도당을 저장하는 기관이거든 이때. 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인슐린이 나오게 되면 인슐린은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여기다 집어넣을 거 아니야. 네. 그래야 혈당을 떨어뜨릴 거 아니야. 맞아? 네. 그러면 인슐린이 만약에 작용을 못한다라고 하는 건 여기다 포도당을 못 집어넣겠지. 맞냐? 그러면 우리 몸에 저장된 포도당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잖아. 전부 오줌으로 다 빠져나갔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한 끼라도 굶으면 어떻게 돼? 죽어요. 내가 아파요. 한 끼라도 굶으면은 우리 몸에 저장된 포도당이 없으니까 혈당이 어떻게 돼? 저 혈당. 확 떨어지겠지. 근데 오줌에서 포도당 나오면 당뇨 아니에요? 그래, 내가 벌써 지금 얘기했잖아. 당뇨병이 왜 위험하냐고. 그래서 인슐린이 작용이 안 돼서 당뇨병이 되면 포당을 저장하지 못한 채 전부 오줌으로 빠져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내가 한 끼라도 굶으면 어떻게 돼? 저장된 포도당이 없지. 그러면 어떻게 돼? 혈당이 훅 떨어질 거 아니야. 혈당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러면 저혈당 쇼크가 온다고, 저혈당 쇼크가. 그래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들이 쓰러지는 이유는 전부 다 저혈당 쇼크라고, 전부 다. 혈당이 높아 쓰러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때. 응?
우리 몸에서 생각해봐. 포도당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에너지원. 이 절대적인 에너지원은 우리 몸에서 모든 ATP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포도당이 만약에 뇌 같은 경우에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뇌 세포가 다 죽어버리게 돼. 그래서 저혈당이 되면 뇌 세포가 알아서 쇼크를 느껴버려야 돼. 응?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항상 주머니에다가 설탕, 각설탕, 초콜릿, 사탕 이런 것들을 왜 가지고 다니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혈당이 정상보다 높은데 왜 그렇게 저런 혈당을 높이는 걸 가지고 다니냐 생각을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무서운 거는 저혈당 초코입니다. 저혈당 초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시간에 혈당을 높여주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항상 상시적으로 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자의 베타한테 신호 보낼 때는 우리 저번에 배웠지만 여기 이자의 신호 보낼 때는 어떤 방법을 썼었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걸 이제 써먹어야 돼 얘들아 항상성에다 수용체. 자율신경을 이용해서 신호를 보내지 않니 얘들아 네. 아우 이 답답한 것들아 진짜 진도를 못 나가겠어 씨 앞에 걸 모르니까 진짜 이씨 진짜 씨 아우 다음 주에 시험 봐야 될 건데 진짜 어우 열받네 진짜 나 이렇게 원래 화를 안 내는데 좀 해라 공부 좀 어? 아니 생명과학이 일주일에 그냥 2시간 달라 하니까 웃음니? 어? 물리학 막 3시간씩 하고 막 하니까 어려워서 막 아주 막 중요하지 어? 뭐 생명과학 지구학이 뭐 따라지야? 어? 아이 그것들이 이제 시사하부에서 내가 이자한테 신호 보낼 때는 자율신경으로 보낸다 그랬잖아. 그 부시 속질에 어떻게 신호 보낸다 했어 내가? 모르잖아 전부 다. 어? 아니 수업하기 전에 10분만 봐도 알 거를 맨날 수업 시작할 때 돼야 허겁지겁 뛰어와서 앉아있고 아니 그 정도의 노력도 못해?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저번에 했던 거 한 10분 보면 다 보지 않냐? 우리가 2시간 동안에 막 진도를 뭐 10페이지를 나가니 뭐 20페이지를 나가니 기껏 나가봐야 2-3페이지 나가는 거 그거 한번 읽어보는데 그렇게 그게 어려워 이놈들아? 어? 아니 내가 집에 가서 무슨 뭐 1-2시간씩 공부하라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어? 그게 그렇게 어렵냐 이놈들아 아휴 진도가 안 나가잖아 진도가 부신 속질을 신호 보낼 때 내가 어떻게 했냐 여기는 교감신경만 있다라고 내가 얘기했다고 앞에를 봐봐 앞에를 응? 거기 2페이지를 봐봐 2페이지를 어? 2페이지가 아니라 바로 전 페이지다 3페이지다 3페이지 어? 그 3페이지를 보면 내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부신 속질의 신호 보낼 때는 교감만 있는데 교감이 앞에 뉴런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앞에 뉴런이 짧고 뒤에 뉴런이 긴데 앞에 뉴런이 이렇게 존재한 상태에서 뒤에 뉴런의 세포들 신경절 이후 뉴런의 세포들이 변형되어서 부신 속질을 만들었다고 했잖니. 그러니까 부신 속질 이 자체가 뭘로 돼 있어? 교감신경의 두 번째 뉴런 세포들로 구성이 된 거라고 했대. 그래서 얘가 분비하는 게 에피네프린인 거야. 어? 노르에피네프린하고 비슷한 에피네프린을 분비하는 거라고 했대. 응? 자, 여기서 이전한테 신호 보낼 때는 자율신경을 보내니까 알파와 베타가 결국에는 교감과 부교감 중에 하나를 차지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자의 베타의 신호 보내는 게 자, 누구야? 교감이야, 부교감? 부교감이 되는 거지, 부교감. 그래서 부교감이 활성화되면 인슐린의 분비가 일어난다. 다시 부교감 신경은 혈당이 높을 때 활성화돼, 혈당이 낮을 때 활성화돼. 그렇지. 왜냐하면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부교감 신경은 고혈당일 때 활성화되는 신경이라는 얘기지. 고혈당일 때 활성화되는 신경과 호르몬은 혈당을 낮춰주는 역할을 할 것이고 저혈당일 때 활성화되는 신경과 호르몬은 혈당을 높여주는 신경과 호르몬이 되겠죠 이때. 그러면 이자의 베타에서는 인슐린이 분비가 된다. 인슐린. 그러면 인슐린이 혈액을 따라서 표적기관에 가겠죠. 너희들 이제 여기서 내가 얘기 안 하는 것도 있지만 봐봐. 모든 호르몬이 혈액을 따라 운반되잖아, 그죠? 그죠? 신경 전달 물질은 혈액을 따라가지 않지만 모든 호르몬들은 다 혈액을 따라 이동하거든. 근데 봐봐. 얘가 지금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애들이 뭐라고 해야하냐면은 모든 호르몬이 분비되면 바로 표적기관으로 갈까? 심장을 갔다가 갈까?
무조건 심장을 갔다가 가야지. 응? 왜냐하면 너 생각을 해봐라. 이자에서 호르몬을 분비해. 그럼 이 주변에 혈관이 지나갈 거 아니야. 여기가 모세혈관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혈관이 혈이 이 방향으로 흘러. 그럼 여기는 동맥 방향이야, 정맥 방향이야. 정맥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동맥과 정맥이 뭔지 잘 모르지, 그지? 모르지, 그죠? 아 동맥에서 동맥이 무슨 혈관이 동맥이야? 동맥이 나오는 거. 심장에서 나오는 심장에서 나오는 게 동맥이잖아. 네. 그럼 내가 혈액이 이렇게 흐르면 여기가 어디와 연결돼 있어야 돼? 심장에서 나왔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가 동맥 방향일 거 아니야? 네. 맞아? 그러면 여기가 무슨 방향이 돼? 여기는 정맥 방향이 될 거 아니야? 맞아? 왜? 얘는 심장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그럼 모세혈관의 한쪽 끝은 동맥과 연결돼 있을 거고 모세혈관의 한쪽 끝은 정맥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어서 혈액으로 흡수되면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 정맥이잖아. 그럼 반드시 어디로 가게 돼? 무조건 심장으로 가게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호르몬은 흡수가 된 이후에 심장 갔다가 표적기관 가는 거야. 알겠어요? 그냥 가는 게 아니야 이때. 자, 어쨌든 얘가 나중에 가주과 근육이라는 표적기관에 가면 혈당을 낮춰줄 텐데 혈당을 낮춰줄 때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게 자 여기가 이제 혈관 안에 들어있는 혈액입니다. 여기가 혈액. 혈관이에요, 혈관. 그러면 일단 이걸 줄여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포도당을 줄인다는 게 아니잖아. 혈액에 있는 포도당만 줄인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 있는 포도당을 어디로? 표적기관 안으로 집어넣는 거라고 이렇게. 이게 먼저 일어나야 돼 이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유식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해? 포도당의 유입을 촉진한다. 알겠어요? 간과 근육으로 포도당의 유입을 촉진한다. 이렇게 배우지. 그럼 이거 나중에 심화 때는 어떻게 배우겠니? 심화 때는 어떻게 배우겠니? 어? 그럼 여기 뭐가 필요하겠어? GL 포도당에 뭐가 필요하겠어? 수송체. 포도당에 수송 단백질이 필요할 거 아니야. 뭐니 이제 가니? 아니 우리 예전에 배웠잖아 너희들. 뭐 소장에서 2차 능동 수송으로 포도당이 흡수가 되고 이런 거 안 했니? 너 시험 범위 아니었어 저번 주에? 저번 시험 범위 맞잖아. 그러면 내가 포도당을 이렇게 끌어들이려면 포도당이 이동할 수 있는 포도당의 통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포도당의 통로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 많아져야 되겠지. 평상시 보다가. 뭐니 이제 가겠어? 그럼 여기서 통로의 수를 늘려주는 반응이 이 안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어야 되는 거지. 이때. 인슐린이 여기에 딱 도착했을 거 아니야. 여기 도착하는 게 아니라 인슐린이 표적기관에 도착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간이나 근육세포에서는 인슐린의 신호를 받았어. 그러면 뭔가 여기서 혈당을 낮추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일단 포도당을 이 안으로 많이 끌어들여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일단 포도당이 이동할 수 있는 수용체 수를 늘려야 되겠지, 그죠? 맞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심화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그냥 그것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일단 전반적인 큰 그림, 아 일단 포도당이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걸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 이걸 이 안에 들어갈 때 조금 더 우리가 나중에 심화해서는 그럼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어떤 사건이 벌어져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심화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되겠지 이때. 그 다음에 요놈을 포도당의 상태로 저장을 하면 불편해. 그래서 얘를 다시 뭘로 바꾸냐면 뭘로 저장할까? 그렇지, 글리코젠이죠. 식물은 녹말로 저장하지만 동물은 글리코젠으로 저장한다. 자, 우리가 글리코젠이나 녹말은 다당류죠. 네. 포도당은 단당류고, 그지? 네. 그러니까 포도당이 단당류고 얘가 다당류니까 이게 동화야, 이화야? 동화라고 하잖아, 그지? 배웠잖아, 이놈들아. 저번에 시험 범위였으니까 동화와 이화, 효소 다 배웠잖아. 알죠. 야, 그러면 여기에 뭔가 효소가 필요하겠지. 합성작용, 그죠? 네. 동화작용. 그럼 여기 효소 이름을 대충 말하면 무슨 요소겠어, 저기 효소가? 글리코젠 합성. 그렇지, 글리코젠 합성 요소겠지. 그러면 우리가 또 심화에 들어가면 뭘 하겠어? 이 반응이 일어나려면 이 안에서는 어떤 전사와 번역이 많이 일어나야 돼? 글리코젠 합성 요소라는 단백질의 전사와 번역이 많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형질 반응의 조절. 우리가 저번에 형질 반응의 조절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시기에 어떤 호르몬이 필요할 것이냐.
내가 이 호르몬을 지금 만들어야 될 것이냐 안 만들어야 될 것이냐 얼마나 많이 만들어야 될 것이냐 이게 다 형질 반응의 조절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슐린이 도착을 하면 여기서 형질 반응의 조절에 따라서 결국에 이런 합성 효소라고 하는 이 효소가 훨씬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되겠지. 그죠? 그런 작용을 통해서 이 물질 대사가 촉진되는 거지 이때. 그러면 너사게 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저장해야 될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대표적으로 너희들이 좀 알만한 이유, 특히 시험에 잘 나올 만한 이유는 자, 삼투에 대해서 배웠다 너희들이 그죠? 삼투는 우리가 생명과학에서는 몇 가지 의미 중에 이런 게 있었어. 자, 어차피 CRT잖아. 삼투하면 그지? 네. 근데 R하고 T는 생물에서 뭐가 돼? 산수다 그지? 그럼 어차피 R은 기체 산수고 T는 절대 온도인데 우리 체온이 암전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삼투합은 뭐에 비례한다? 몰롱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했잖아. 그럼 어차피 몰롱도는 입자수잖아 그지? 입자수가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거든 이때. 어차피 이게 PV는 NRT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나온 거잖아. 그러면 너사하게 봐. 만약에 포도당 100분자 가지고 글리코젠 한 분자를 만들었다고 쳐봐. 이게 이제 저분자고 5분자니까 합쳐지겠지, 그죠? 포도당 100분자일 때와 글리코젠 한 분자일 때 언제 더 삼투압이 높겠어? 그렇지. 이게 입자수가 많잖아. 그럼 저 안에 만약에 포도당으로 낱개로 쫙 저장해 놓으면 여기 삼투압이 어떻게 돼? 엄청 높아지겠지. 그럼 물이 어떻게 돼? 들어와요. 그래서 세포가 터져버려. 알겠니? 그래서 너희들 저번 시험 범위 중에 우리가 생태계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잖아. 겨울철에는 식물이 녹말과 포도당 중에서 뭐의 비중을 높인다? 겨울철에는 포도당의 비중을 높인다. 왜? 물을 들어오게. 아니지. 그때 그 이유는 뭐였어? 무. 어른점을 낮추기 위해서잖아. 그렇죠? 어른점을 왜냐면 농도가 진해지면 어른점이 내려가잖아. 맞아? 그럼 식물 같은 경우에 포도당과 이런 녹말의 차이를 그렇게 설명한다면 동물 같은 경우에 뭐 이거 멀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동물 같은 경우에 이렇게 포도당과 글리코젠으로 저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바로 이런 삼투 현상 때문이야 이때.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적어봐. 포도당 이게 다 너희들 작년 2학년에 시험이 다 나왔던 거야 이 정도가. 네. 자, 그래서 포도당으로 저장하게 되면 삼투압이 높아지고 글리코젠으로 저장하면 삼투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포 안으로 물을 좀 더 적게 빨아들이기 위해서 안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세포가 터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글리코젠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어쨌든 봐봐. 인슐린은 간이라는 간과 근육이라는 표적세포의 수용체 결합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간세포 안에서는 아까 전에 말했지만 이런 작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수송체라든지 아니면 효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게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포도당이 안으로 흡수가 되고 그 다음 이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저장이 되면서 여기 혈액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에 저혈당 신호가 오게 되면 자 그러면 요 윗경로를 봤으니까 부신 겉줄로 가는 경로는 아까 했으니까 나머지 경로를 보면 여기하고 여기인데 여기와 여기가 아까 봤지만 전부 다 교감신경이죠. 그죠? 얘는 교감도 막혀 있는 거고 얘는 교감신경이 요렇게 있는 거지. 이게 교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교감의 앞에 뉴런만 있고 뒤에 뉴런은 하나의 부신 속질 기관을 형성하는 세포로 변형되어 있으니까 그림에서는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이때.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은 혈당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했죠.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교감신경에서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과 매우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당뿐만이 아니라 좀 이따 보면 체온 조절이 또 나와요. 아주 다양한 기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자의 알파에서 나오는 글루카곤.
혈당을 다시 높이려면 거기에 이제 혈액에 포도당이 있다면 그럼 이제 포도당을 다시 혈액으로 방출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지금 여기 글리코젠으로 저장돼 있으니까 그럼 이걸 다시 뭘로 바꿔야 돼? 포도당. 그렇죠. 이걸 다시 포도당으로 바꿔야지. 분해. 포도당으로 분해시키고 이 포도당을 결국에는 혈액으로 방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봤지만 인슐린은 화살표를 우리가 이렇게 내가 표시하는 거지만 그리고 여기 있는 글루카곤하고 에피네프린은 이제 화살표를 이렇게 우리가 모식도를 그릴 때는 표시하지만 실제로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얘가 여기에 작용하면 이것이나 이것에 관련된 물질의 활성을 높이게 되고 얘가 간세포에 도착을 하면 간세포가 얘네들의 신호를 받아서 여기나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활성을 높여주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작업을 부족기관들은 신호를 받아서 신경이나 또는 호르몬의 신호를 받아서 어떤 물질 대사나 어떤 방향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럼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진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전체적인 힘이 왔으니까 요걸 이제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너희들 그래프가 기본적으로 과학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지, 그치? 네. 왜 그래프를 과학이나 수학에서 많이 쓰였지? 그래프 효과는 한눈에 이 그래프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가 맨날 뭐 실험하면은 표 그리잖아. 가로축, 세로축에 표에다가 먼저 적어놓고 이거를 x축, y축으로 해가지고 점을 막 찍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 하나의 실험에서 요 하나의 데이터는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그치? 근데 이 데이터들이 모이면 뭐가 돼? 결과적으로 규칙성을 보이잖아, 규칙성을. x축과 y축이 비례 관계네, 반비례 관계네, 이런 규칙성을 보일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모든 실험들의 결과를 그래프화 시키는 이유는 전체적인 규칙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규칙성을 확인하는. 그래서 이게 얘하고 어떤 관계가 있구나, 이런 거를 한 번에 한눈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자료화 시켜서 우리가 보는 거지. 말로 하는 거 보다가 딱 그려놓으면 얘가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식의 자료화가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프를 많이 내고 시험에도 그래프를 출제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 딱 하나 그려놓고 여기에서 문제를 쫙 내는 거지. 이때. 그럼 우리가 일단 제일 궁금한 건 뭐냐 하면은 혈당과 호르몬의 관계를 한번 그래프로 그려볼 텐데 내가 먼저 따로 한번 그려볼게. 따로. 여기가 S축의 시간이 되고 여기는 혈당 그래프고 여기는 호르몬 그래프라고 하면 자, 우리 이제 요 두 개만 할 거야. 나머지 이제 넓어지를 빼고 요 두 개가 실제로 혈당 조절의 가장 핵심적인 호르몬이니까 요 두 개만 한번 그려보면 먼저 만약에 혈당 내 멋대로 그려볼게요. 혈당이 만약에 이렇게 변해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인슐린과 관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때 규칙성을 알고 있다면 그러면 인슐린 그래프는 어떻게 변할 것이냐 생각을 해봐봐. 어떻게 변할 것이냐 혈당이 높을 때 인슐린도 많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맞니? 네. 그러면 인슐린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 비슷하게 같은 방향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규칙성을 봐야 되는 거지. 생각해봐. 인슐린은 낮추는 호르몬이야, 높이는 호르몬이야? 낮추는 호르몬이지.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앞으로 나오는 모든 호르몬의 그래프들을 경향성을 볼 수 있잖아.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나오는 모든 호르몬 중에 낮추는 호르몬은 다 그래프가 어떻게 돼? 다 농도와 같은 형태로 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높으면 많이 나올 거니까. 맞아? 그래서 만약에 생각해봐. 얘가 혈당이 아니라 얘가 만약에 혈중 칼슘의 농도라고 쳐봐.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면 이 호르몬은 역할이 뭐겠어? 혈중 칼슘 농도를 높이는 호르몬이야, 낮추는 호르몬이야? 낮추는 호르몬이 되는 거지, 결국에는. 규칙성을 알면 나중에 어떤 우리가 안 배운 게 나오더라도 이것들이 어떤 역할을 할 거라는 걸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잖아.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규칙성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 이런 것들을. 내가 이걸 그래서 혈당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래프들의 규칙성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는 높이는 호르몬, 낮추는 호르몬들은 전부 다 이런 패턴으로 갈 거니까 만약에 시험에 나오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내더라도 니들은 맞출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일 때. 그러면 글루카곤은 어떻게 되겠어? 혈당이 낮을 때 많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반대로 그려진다고. 어차피 둘은 기량이랑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 이 두 그래프를 합쳐보죠. 합쳤을 때 x축을 호르몬, x축이 혈당량, 그다음 y축을 호르몬으로 항상 잡게 됩니다. 왜냐하면 뭐 생각을 해봐. 기본적으로 호르몬, 혈당과 호르몬 중에서 기본적으로 누가 먼저 변하는 거야? 혈당. 그래. 아니 혈당이 변했으니까 호르몬이 나와서 정상으로 돌리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호르몬이 나와서 혈당을 정상 밖으로 바꾸기로 그렇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항상 뭐가 X축이 되냐면 혈당이 X축이 되고 Y축이 호르몬이 되는 거지. 그럼 밑에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게 있을 거 아니니 그치?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규칙성을 이용해 보면 봐봐 이제 앞으로 이걸 내가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그러면 낮추는 호르몬은 항상 어떤 농도 그래프와 패턴이 같을 거 아니야 그치? 네. 앞으로 우리는 이 관계를 비례 패턴이라고 하자고. 그 다음에 높이는 호르몬은 항상 농도 그래프와 반비례 패턴이 될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럼 이건 이제 앞으로 반비례라고 하면 얘는 이제 비례 패턴이 되니까 낮추는 호르몬이야 높이는 호르몬이야? 낮추는 호르몬이 돼야 되니까 이게 인슐린이 되는 거지 이게. 그럼 여기가 혈중 칼슘 농도예요. 그러면 혈중 칼슘 농도면 이 호르몬은 혈중 칼슘 농도를 높이는 애야 낮추는 애야? 낮추는. 그럼 칼슘토닌이야 파라토르몬이야? 칼슘. 칼슘토닌이 되는 거지 이제. 모르지 뭐 그냥 대충 대답한 거 아니야? 아, 진짜 외웠어? 어? 그래서 칼슘토닌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패턴은 어느 그래프가 다 똑같으니까. 자 이렇게 반비례 되는 것은 당연히 높여주는 호르몬이 왜? 얘가 낮을 때 많이 나오잖아. 얘는 혈당이 높을 때 많이 나왔잖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 얘가 이제 그 가공이 되게 돼요. 그래서 높여주는 거와 낮춰주는 호르몬들이 만약에 기량으로 따로따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낮춰주는 호르몬은 이 농도 그래프와 비례 패턴으로 그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높여주는 호르몬은 항상 이 농도 그래프와 반비례 패턴으로 그려진다는 규칙성. 그래서 이 규칙성을 통해서 우리는 안 배웠지만 나머지 어떤 물질의 농도에 대한 조절 그래프가 나왔을 때 그 호르몬의 역할들을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맞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혈당 조절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내분비계 질환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당뇨병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뇨병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 그 전에 5페이지 왼쪽 봐봐. 거기 왼쪽에 따로 그래프를 보면 이 그래프가 하나 그려져 있죠? 네. 보이냐? 네. 그 밑에 그래프 봐봐. 그 5페이지 맨 왼쪽 안에 보면 기억과 니은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기억과 니은의 호르몬인데 이게 이제 하나가 인슐린이고 하나가 글루카곤이라고 하면 누가 인슐린이고 누가 글루카곤인지 이제 찾을 수 있어야 되거든. 자,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당이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죠. 그러면 인슐린은 혈당과 패턴이 같잖아. 네. 그러면 혈당이 올라가듯이 인슐린도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 혈당과 같은 패턴이 누구야? 기억이요. 기억이잖아. 기억이 인슐린입니다. 그래서 니은이 글루카곤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단순하게 하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만약에 혈당 그래프가 나오잖아. 그럼 그 혈당 그래프가 뭐야? 그게 인슐린 그래프입니다. 인슐린 그래프가 나오면 그 그래프가 뭐야? 그게 혈당 그래프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둘을 비례방이기 때문에 같은 형태의 그래프로 인식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당뇨에 대한 얘기 넘겨보시면 6페이지에 위에 그래프가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혈당, 포도당과 인슐린의 형태가 같고 글루카곤이 이제 약간 반대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데 자 밑에 보면 당뇨병이 이제 우리가 두 가지가 존재를 해. 인슐린의 정보 전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건데 자 여기 보면 1형 당뇨와 2형 당뇨라고 하는 두 가지 당뇨가 나오거든 이때. 자 이때 1형 당뇨는 뭐냐면 인슐린 자체가 안 나와. 어떻게 되면 이자의 베타세포가 파괴돼요. 근데 이자의 베타세포가 파괴되는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자가면역 질환 때문에 그래요. 자가면역 질환이 뭘까? 나중에 우리가 그 다음 시간에 면역 배워야 되는데 방어작용이라는 면역 단어를 배울 텐데 자가면역 질환이 뭘까? 너희들 우리가 내가 저번에 항원, 항체 뭐 이런 얘기 좀 했잖아, 그지? 야, 우리 몸에 병원체가 들어오면
우리 몸은 이 병원체를 항원으로 인식을 할 거 아니야. 내가 내 것이 아닌 남의 건 나 항원으로 인식한다 그랬잖아. 그럼 우리 몸에서는 여러 가지의 방어 물질을 만들겠지, 그지? 맞냐? 근데 예를 들어서 내 세포를 남의 세포로 인식을 하게 되면 내 세포를 공격하겠지, 그죠? 이걸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자의 베타 세포를 남의 세포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자의 베타 세포를 병원체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질환이 자가 면역 질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자의 베타 세포가 파괴되어서 인슐린의 분비 자체가 매우 적은 상태, 이걸 우리가 일형당뇨라고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림 봐봐, 그림. 가와 나 중에 누가 일형당, 아니 나하고 나 중에 누가 일형? 그림에 보시면 나와 나 중에 누가 일형당뇨야? 나요. 나죠. 나는 봐, 인슐린이 안 나오잖아 지금, 그죠? 인슐린이 없기 때문에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그 그래프를 그림에서 나가 1형 당뇨. 그래서 얘들아 인슐린 때문에 생겼잖아, 그지? 인슐린 자체가 안 나오잖아.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인슐린 의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슐린 의존성. 인슐린 의존성 당뇨. 그 다음에 2형 당뇨는, 자 2형 당뇨는 그림에 보다시피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나와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수용체입니다. 수용체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인슐린 수용체 이상이고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분비가 됩니다. 근데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더라도 수용체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결국엔 인슐린의 정보가 표적기관에 전달되지 않잖아, 그지? 네. 그 그림에 보시면 수용체가 찌그러졌지, 그죠? 네. 수용체가 찌그러지거나 또는 수용체 수가 확 줄었어.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용체가 없다면 인슐린이 아무리 정상적으로 분비되더라도 표적기관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통틀어서 뭐라 부르냐면 인슐린 반응 이상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인슐린에 반응하지 못한다라고 표현해요. 인슐린에 반응하지 못한다는 건 인슐린은 나오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뜻이야. 신결아 좀 이렇게 적을래? 응? 저기다가 좀 필기를 좀 하고 그래야지. 어? 여기다. 그러면 어차피 이형 당뇨는 인슐린 때문은 아니잖아. 수용체 문제라서 인슐린 때문은 아니기 때문에 인슐린 비의존성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 당 초폰 내는 것도 뭐냐면 내가 만약에 당을 너무 이게 혈당을 높이는 음식을 자꾸 먹으면 어떻게 되냐? 혈당을 자꾸 높이는 음식을 너무 자주 먹게 되면 자꾸 인슐린이 계속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인슐린이 계속 나오다 보면 우리 몸은 인슐린에 대해서 민감해지겠어, 둔감해지겠어. 그렇지. 수용체가 자꾸 줄어버린다니까. 그럼 수용체가 자꾸 줄어들고 이래버리면 실제로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수용체가 없어 이때 둔감해진다는 얘기야 이때. 그래서 혈당이 진짜 낮출 때 못 낮추게 되는 거지 이때. 그래서 우리가 너무 혈당 쇼크가 오는 음식을 자제하자 이런 말은 너무 우리가 자꾸 막 탄수화물 과다 섭취하고 자꾸 많이 먹고 이러면 인슐린이 수시로 계속 나오니까 우리 몸이 인슐린에 너무 둔감해져 버려. 그래서 인슐린에 둔감해져 버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는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나오더라도 우리 몸에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형 당뇨와 2형 당뇨 중에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1형이야 2형이야? 2형입니다 2형. 알겠어요? 1형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때. 대부분 너희들이 다 식습관이 잘못돼서 그런 거야. 그래서 후천적으로 생기는 이런 당뇨들이 너무 많아. 물론 이런 것들이 집안의 내력, 그 우리가 유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집안의 내력에 따라 실제로 이런 유전자들이 발견되니까 당뇨에 관련된 유전자들이 발견되고 있으니까 나는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목에 나쁜 유전자를 물려받았어. 하늘도 무슨 말이지 나는 존나 착하게 살았는데 왜 그런 유전자를 물려줬을까, 그죠? 어쩔 수 없이 나는 조심해서 더 조심해서 살아가야 돼. 근데 집안에 만약에 집안 내력이라고 하는 유전이 있다면, 만약 집안에 위에 요 사돈의 8촌 중에 이 주변에 이제 집계가지고 이렇게 봐서 당뇨로 좀 고생하는 분이 어르신 중에 좀 있다. 그러면 누구보다 더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 옛날에 이주일이라고 코미디언 중에 되게 유명한, 너희는 잘 모를 거야. 이주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개그맨 코미디언이 있었거든.
근데 너희들 잘 모르죠, 그죠? 아 나중에 인터넷 검색해봐. 되게 유명한. 혹시 배삼룡 아냐? 모르죠? 그런 세대 사람 이주일이 막 콩나물 팍팍 묻혔냐? 막 이렇게 흉내를 잘 못 내겠다마는.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콩나물 팍팍 묻혔냐? 이렇게 있어. 그런 왜? 그냥 내가 우스워? 아니 이주일이라는 코미디언이 있어. 야 우리 다른 쌤한테 다 물어봐봐. 다 알고 계실 거야. 이렇게. 근데 이분이 폐암으로 돌아가셨거든. 폐암으로. 근데 이분은 전혀 담배를 피지 않았던 분이야. 근데 뭐는 다 집안 내력으로. 알겠어요? 집안 내력으로 인해서 폐암에 어떤 그 걸려서. 물론 뭐 폐암이 꼭 담배 핀다고 걸리는 건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자기 집안 내력을 알았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했다는 거죠. 담배를 안 피고 이렇게. 그런데도 폐암에 걸리는 걸 보면 참 이 유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맞죠? 아니 내가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유전은. 내가 이미 그렇게 태어나버렸잖아. 그 유전자를 받아서 태어나버렸기 때문에 그 유전자가 만약에 어떤 조건에 의해서 활성화되냐 안 되냐 이런 게 있다면 내가 노력을 할 수 있겠지. 그죠? 어쨌든 그런 유전적인 내력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자 그럼 여기 봐. 이 둘 중에서 이제 만약에 시험에 나올 때 봐봐. 인슐린 주사를 했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방법적은 뭐예요? 이형. 뭐죠? 이형이요. 이형이. 네. 왜냐면 어차피 이형은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나오잖아. 이형은 인슐린 때문에 생긴 병이 아니잖아. 어차피 얘는 수용체가 이상하니까 인슐린 주사해줘도 못 받아들여. 어차피 인슐린의 정보를. 근데 1년은 어차피 인슐린이 안 나와서 생기는 병이니까 인슐린을 주사해야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시험에 봐봐. 이걸 이렇게 봐봐. 내분비계 질환을 우리가 크게 당뇨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1형과 2형으로 나눌 때 그러면 봐봐. 내분비샘의 고장이 생겼느냐 표적기관의 고장이 생겼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부터 생각을 하는 거야. 내분비계 질환은. 알겠어요? 네. 그럼 우리가 앞으로는 물론 그렇게 부르진 않지만 내분비 쪽에 이상이 생겼을 때를 1형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표적기관 쪽에 이상이 생겼을 때를 2형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 이제 이거를 구별할 때 일반적으로 주로 시험에서는 호르몬 주사를 많이 내요. 그럼 호르몬을 주사했는데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건 다 1형 쪽에 이상입니다. 이 내분비계 쪽 이상입니다. 전부 다. 근데 만약에 호르몬 주사했는데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 전부 다 표적기관 쪽입니다. 표적기관 쪽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호르몬 주사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이 때문에. 그래서 당뇨는 요즘에 워낙 흔한 병이라 내가 알고 있는 주변에 몇몇 선생님들도 당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 이때. 그 심지어 1년 당뇨인 분도 계셔. 그래서 인슐린 주사기를 갖고 다니셔요. 인슐린 주사기를 갖고 다니면서 수시로 이제 막 배에다가 찔러서. 아 진짜요? 그럼 외식 주사. 그럼 뭐 남이 놔줄까? 아니야. 자기가 직접 배에다가 주사를 찔러요. 이게 배에다 주사를 찔러서 이제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왜냐면 당뇨에 딱 이미 그 위험 당뇨군에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 조심해야죠. 먹고 싶으면 못 먹습니다. 일단. 기본 당뇨에 딱 걸리는 순간 밥도 현미밥부터 시작해서 식단 조절이 엄청 까다롭기 때문에 자기가 먹고 싶으면 못 먹어요. 일단. 그럼 너 생각해봐라. 우리가 오래오래 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이렇게 하면서 즐기려고 오래오래 사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먹고 싶은 걸 더 이상 못 먹게 됐어. 아, 그럼 어떻게? 그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행복 중에 아주 큰 행복 하나가 사라지는 거 아니야? 맞아? 아,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돼. 그냥 오래오래 살면 안 돼. 맨날 걸리고 맨날 이병 저병 걸려가지고 당뇨 걸리고 막 폐암 걸리고 이렇게 오래 살면 뭐하니? 병상에 누워서 맨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오래 살아봐야 자식들한테 민폐 안 끼치는 거야. 응? 자, 일단 조금 쉬었다 합시다. 조금만 쉬었다가. 이게 근데 진짜 맞는 말인데 왜 아직도 없는 거지? 남성은 알겠지. 사실 밸런스 너 태국 100% 완화돼서 풍성 중대인데 운전되기 위해서 지금처럼 아니 그러니까 근데 야 이게 운전하는 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할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어. 아니 정수리가 심한 거 그냥 있다는
원형이야 원형. 오히려 지켜있다 해도 무정자증이면은 감염돼 너보다 그성 그거 한 사람 중에 무정자증 있으면 감염다. 개소리야 무형자증 감염이 돼 있어. 아니 그게 그런 게 없잖아. 임신 그런 게 없잖아. 아 그러면은 그럼 남자가 여자한테 보내고 여자가 또 다른 남자한테 보내니까. 그게 뭐 개소리야. 그건 뭐야? 뭐야? 가치가 없다. 남자끼리 할 리가 없잖아. 아 찍고 있어 지금 다. 그 상관이 어차피 그냥. 나 다 찍고 있는데 이거. 영상 보면 없어. 잠시만 일단 내가
플라그 나가준 게 아닐 텐데. 야 강준아, 너 때문에 내 주먹이 이렇게 됐잖아. 이제 우리는 청명원의 생물을 공부하는 사람으로 더킹 좀 나가냐? 아니 저거 다 먹는 거. 강준아, 그래도 설마 가래배트 생각나 진짜. 내가 이 고마워. 새끼가 김민종한테 가래배트라고 연병 들어가지고 김민종이 싸가긴 거였어. 근데 침이 존나 많아. 손잡이에 침이 왜 이렇게 묻어 있는 거야? 그침 거품이 묻어 있어 손잡이에. 그것도 이용해. 나 찍고 있는데 지금 빨리 호르몬 공부해 병신아. 파라토론 같은 거. 칼시토닌 아니야? 오. 칼시토닌이랑 파라토르몬 때문에 헷갈리지 않냐? 그래, 파라토론이 공물자공생활에서 뭐 당 코르티솔 뭐였지? 당코르티코이드. 당코코, 무코코. 무기질 코르티. 내가 무신 무섭지. 아 기능가 없어. 부신 속질이면 씨발 에피 F냐. 무신 겉집이라고. 야 진주 너 이거 39점이라고 32점이라고 최고 기록. 내가 그걸 안 하려고. 나 이거 진짜 마음 먹고 해서 50점 찍어본다. 그냥 진짜 비밀 새끼가 아니고. 아니 개소리야. 내 편의점 가면 공짜 알게트가 널려있는데 빈들 왜 돈 주고 사. 근데 그게 아 씨발 체육이 27인데? 아이 못밥 새끼 아니야. 아니 구나 당구공 움직이는 거 같아가지고 너무 기분 좋다. 왜 연습할 수 있어 나도. 뭐야? 갤럭시라서. 아니 진짜 몰랐는데 이거. 아니 김주희 너 그거 알아? 안마 이모티콘 하면 존나 빠른 거 알아? 아니 나 하트로 하고 있어. 와, 야, 나 32점 찍었는데. 야, 이 X같은 새끼야. 기다려. 형, 우리가 한 게 신경이 서울과학고 기하는 클래스가 다. 아 씨발. 안심주. 강준아, 너 그래서 그거 천장 안 부실 거야? 왜 약속했는데 안 해? 너 왜 안 해? 아니 부수는 게 공약이었어. 존나 때리기였잖아. 그러니까 최종은 한 거보다 더 많이 나오게 하기가 그거 맞지? 그거였잖아. 더 많이 나오긴 했잖아. 나오긴 했냐? 근데 그걸 내가 80%하고 네가 20% 했다고. 그 최종은 만큼은 해야 되니까 조금은 그러니까 네가 반대쪽을 그만큼 나오게 해야지. 그냥 떨어뜨리면 반대 인정인데. 쪽을 그만큼 나오게 하면 떨어지긴 해. 무조건 떨어져. 우리 쓸게요. 누군데 이기는 거 다 알지 얘들아. 너네가 약간 신기한 거 있는 거 같아서 내가 말해주는 거야. 아 영상 중간쯤이라서 아무도 안 봐. 아 여기 다 스킵하긴 하겠다. 아무리 지딸 승주여도 여기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볼게. 우리에게 막 나쁜 마음을 품고 있다면은 우리가 이제 항상 이 근데 대놓고 얘기하는 하다 거 보니까 이제 대놓고 얘기하는 거 좀 그렇긴 해. 아니 개소리야. 약간 우리한테 이거는 증거가 생기잖아. 그래. 증거가 생긴다는 게 정말 세는 거지. 말을 해도 이런 것만 해야지 내가 사실 적시 그러면 훼손하면 안 돼. 아 이거 생명 전달부터 공부해야 돼. 개뼈이 뼈이 그럼 신강주 씨 저거 그냥 어머일 수 있는
있나? 수익형점. 나 로멜로 루카쿠 사는데 내가 아니야. 야야야 로멜로 루카쿠 사는 거 어떠냐고. 루카쿠를 그거 하나에 1,200주고 이러면 토티 모카 이런 거야. 아이 그 정도로 걔 허벌창이진 않고 그렇게 비싸진 않고 약간 덜 비싸긴 해. 야 니콜로 바렐라 버릴까 지엘린스키 버릴까 차라룰로 버릴까. 정말 아무도 차라고. 차라룰로 이거 롱바르디가 밀란 인텔. 밀란 맞추는 거야? 아니야 지금 인텔이 맞췄어. 근데 한 명 바꿔야 돼. 차라룰로 바렐라. 근데 인테르가 장점이 있는 팀이었어. 인테르 개 좋아. 인테르가 제일 약간 개집 팀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있어서 그렇지. 이 객관적인 증명을 일으키고. 그래 바렐라. 근데 얘 신특이 있잖아. 얘는 양말인데. 그냥 차라룰로 볼까? 아이씨 김민정 너 대답을 하네. 미쳤어? 차라로 걔는 정말 힙합에서 개 많이 쓰는 데잖아. 아 근데 차라룰로 양말인데 걔가 바렐라 볼까? 차라로 팀도 많지 않죠. 저형은 스테로이드계 호르몬 말해봐. 테스토스테론,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 에피네프린. 자, 여기 6페이지 아래쪽에 대표 문제를 봅시다. 자, 여기 대표 문제 1번을 보면 가와라는 이자에서 동기되는 혈당 조절 호르몬 X와 Y라고 했으니까 인슐린 아니면 글루카곤이고, 먼저 가는 혈당과 반비례 패턴이죠. 글루카곤입니다. 나는 혈당과 비례 패턴이기 때문에 인슐린이 됩니다. 이게 좀 빨리빨리 판단할 수 있죠. 기억에 X는 이자의 알파에서 나와. 맞죠, 그죠? 글루카곤은 알파. X는 혈액에서 조직으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하나? No. 아니죠. 혈당을 높이려면 표적세포에서 혈액으로 방출. 그 다음에 교감신경은 누구의 발출을 촉진시켜? 교감이면 글루카곤이야 아니면 인슐린이야? 글루카곤이야. 글루카곤이죠. 그죠? 그래서 야. 교감신경은 X의 분비를 촉진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7페이지로 넘어와서, 자, 이번에는 체온 조절의 기장을 한번 살펴보자. 원래 체온 조절의 기장이 대단히 복잡한데, 원래는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물질의 농도를 조절하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어떤 입자잖아, 입자. 물질이니까. 그러면 지금처럼, 농도가 높으면은 저장을 했다가 아니면 농도가 낮으면 다시 방출했다가 또는 만약 이걸 배설할 수 있는 물질이라면 농도가 높으면 배설을 막 해버리고 농도가 낮으면 배설을 억제하면 되잖아, 그치? 근데 내가 저번에 배설량의 조절은 다 제흡수로 조절한다고 했었지, 그죠? 근데 체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처럼 뭐 저장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 이때. 그러면 우리 몸에서의 체온 조절은 크게 두 가지 값을 조절하는데 첫 번째가 우리 몸에서 얼마나 열을 생성할 것이냐, 열 생성량과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얼마나 열이 빠져나갈 것이냐, 열 방출 또는 열 발산. 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게 되거든, 이때.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너희들 집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집이 추워. 그럼 보일러를 켜잖아. 네. 그럼 보일러를 켠다는 건 열을 생성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맞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창문을 닫아. 창문을 닫는다는 건 열의 발산을 줄이겠다는 얘기잖아, 그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거든. 우리 몸에서 열을 얼마나 많이 만들 것이냐, 또는 열이 얼마나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얼마나 조절할 것이냐, 이 두 가지 값인데, 그러면 이 두 가지 값에서 기본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몸에서 열을 어떻게 만들겠어? 세포. 그렇죠, 세포업이죠. 왜냐면 우리가 세포업을 하게 되면 ATP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열이 더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얼마나 세포업이라는 물질 대사를 촉진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열 발산은 주로 어디서 일어나냐 하면 피부 쪽입니다. 피부,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차가운 공기와 접촉하고 있는 피부 쪽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서 열 발산을 조절하게 되거든. 그다음에 우리가 먼저 추울 때를 볼 텐데
일단은 너 추울 때와 더울 때 중에 뭐가 더 중요한지 알아? 당연히 추울 때가 압도적으로 중요해. 왜냐하면 우리가 추울 때는 일을 해. 알겠어요? 뭔가 일을 하거든. 근데 더울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냥. 알겠어? 그럼 추울 때 했던 작업을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추울 때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 이제. 그러면 추울 때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좋은 자극을 받았을 때인데 일단 전체적인 기작부터 한번 정리해보면 그러면 추울 때는 열 생성 그 다음에 열 방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지. 추우면 이제 열 생성량은 높여야 되고 열 방출량은 줄여야 될 텐데 그럼 열을 생성하는 게 바로 우리 몸에서의 세포비라는 물질 대사고 이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호르몬이 누구였죠? 티록신. 바로 티록신이죠, 그죠? 근데 티록신은 갑상선에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돼요? 이상하고 뇌전 전력을 거쳐야 됩니다. 상태. 그러면 주로 이 티록신이 표적기관, 실제로 우리 몸에서 열을 만드는 것, 실제로 우리 몸에서 열을 만드는 것이 바로 어디냐면 간과 근육입니다. 간이 하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이때. 7가지나 있죠. 간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열을 만드는 곳이기도 하거든. 그래서 간에서 열을 막 만들어서 혈액을 데펴. 그래서 데펴진 혈액이 우리 몸을 돌아다니면서 체온을 유지하는 거거든. 보일러와 똑같아. 보일러라고 하는 기계에서 막 물을 데피잖아. 그 데펴진 물이 우리 방바닥을 돌아다니면서 호수를 돌아다니면서 방을 뜨겁게 하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실제로 우리 몸에서는 간이 열을 만드는 보일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을 때 가장 온도가 천천히 식는 곳이 바로 간입니다. 간. 그래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이 사람이 이제 언제 죽었는지 알아야 되잖아. 그치? 왜냐면 사망 추정 시간을 알아야 그 시간에 용의자들의 알리바이를 물을 수가 있잖아. 얘가 뭐 언제 죽었는지 모르면 네가 용의자인데 그 시간에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망 추정 시간은 매우 중요하거든. 그때 간의 온도를 재. 왜냐면 다른 곳은 이미 외부 온도가 다 같아져 버려서 안 돼. 간이 제일 뜨겁기 때문에 제일 천천히 식거든. 그래서 간의 온도를 재어서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집어넣으면 사망 추정 시간이 나와야 돼. 자, 이때 그러면 요거 말고 여기는 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다 호르몬에 의한 신호 전달인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디냐면 바로 고신 속질. 에피네프린. 그래서 고신 속질은 여기 있는 열 생성과 관련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교감 신경이죠. 자, 그래서 고신 속질에서 나오는 에피네프린이 여기 있는 열 생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 물질 대사도 촉진해주고 심장도 빨리 뛰게 하고 호흡도 빨라지고 해서 열을 좀 더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게 됩니다. 이때. 그 다음에 열이 방출되는 것이 아까 전에 말했지만 바로 피부거든. 그러면 이번에는 시상하부가 피부 쪽에 바로 다이렉트로 신호를 보내는데 이때는 교감신경. 그래서 여기 교감신경이 작용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교감신경이 주로 체온 조절에 많은 역할을 해줘요. 이때. 그럼 여기서 이제 피부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잘 봐봐. 너희들 날씨가 추우면은 피부 쪽에 혈액이 많이 흘러야 될까 적게 흘러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피부의 모세혈관에 흐르는 혈류량이 결국에는 방출되는 열량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피부에 혈액이 많이 흐르잖아, 열을 많이 빼앗겨. 피부에 혈액이 적게 흐르잖아, 열이 적게 빼앗겨. 그러면 너 생각해봐. 우리 몸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몸의 혈액의 양은 항상 일정할 거 아니야. 아니 갑자기 혈액을 줄이거나 혈액을 늘리지 않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의 표면이나 또는 말단부로 가는 혈액의 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야 돼. 왜냐면 얘네들은 결국 우리 몸의 표면과 근접하게 열을 다 빼앗기가 돼. 그럼 이 혈액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 우리 몸의 중심부로 가게 됩니다. 몸의 중심부로. 알겠어요? 그러면 표면 쪽에 가는 혈액이 줄었다는 얘기는 우리 몸의 중심 쪽에 혈액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죠. 어차피 혈액의 양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피부나 손끝이나 발끝 쪽에 가는 혈액의 양이 훨씬 줄어버리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날씨가 추우면 손끝과 발끝이 시린 이유가 혈액을 안 보내 이쪽으로.
알겠어? 근데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게 되면 이런 손끝이나 발끝 쪽은 혈액의 공급을 오랫동안 못 받잖아. 동상.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포들이 괴사하기 시작을 하죠. 그걸 우리는 동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때 결국 동상은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몸의 말단부를 포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야 미안한데 내가 너 그쪽으로 혈액 보냈다가는 이 중심을 지키지 못하거든. 내가 이 중심을 지키지 못하면 내 생명이 위협하니까 미안하지만 너는 내가 포기할게. 그렇게 해서 말단부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제 그게 바로 동상이 되는 거죠. 동상. 그러면 피부의 모세혈관, 피부의 모세혈관의 혈류량이 어떻게 돼야 돼? 줄여야 되는 거지. 그럼 피부의 모세혈관의 혈류량이 줄어들려면 피부 모세혈관이 수축해야 돼, 이완해야 돼? 수축해야 됩니다. 수축. 그래서 우리 몸의 표면 쪽으로 가는 이런 모세혈관이 수축됨으로써 그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열을 미리 차단해 주는 거죠, 이때. 그래서 우리가 추운 곳에 오랫동안 노출되게 되면 피부가 하얗게 되는 거야, 빨갛게 되는 거야. 하얗게.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 막 냉동실에 갇혀 있다가 나오고 그러면 막 온몸이 하얗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게 결국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피부 쪽으로 가는 혈액을 줄여버리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잇모근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털 세운 그렇죠. 우리말로 하면 털 세움글입니다. 털 모자에 세울입자, 설립자. 그렇게 해서 털을 얼마나 세우냐는 건데 너 생각해봐. 추우면 이건 뭐 우리가 이미 다 생리학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너 추우면은 털이 서냐 높냐? 섭니다. 서잖아. 우리가 왜 막 소름이 돋는다 해서 막 털이 곤두서고 이런 게 있죠, 그죠? 갑자기 막 공포를 느끼거나 또는 막 이런 우리가 막 날씨가 서늘해지면 털이 곤두선다 이렇게 하잖아. 이게 왜 그러냐면 털이 이렇게 있을 때 잇모근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 잇모근이라는 근육 자체가. 그러면 내가 털을 이렇게 세우려면 잇모근이 어떻게 해야 돼? 당겨져야지. 이렇게 당겨줘야 된다고 이렇게. 수축. 그러면 얘가 결국엔 이게 당겨지니까 근육이 짧아진다는 얘기잖아. 잇모근이 수축하는 거야, 이완하는 거야. 수축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추울 때야. 추울 때는 수축이 더 어울리냐, 이완이 더 어울리냐. 수축이. 그래. 추울 때는 쪼그라드는 게 더 어울리니까 수축이라는 단어를 연상하시고. 그럼 너희들 털을 왜 세우냐? 털을 세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자, 털이 이렇게 서게 되잖아, 그지? 그럼 우리는 털과 털 사이의 공간에 따뜻한 공기를 가둬둘 수가 있어요. 공기층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직접 닿는 것들을 막아줄 수 있게 됩니다. 보온층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사람 같은 경우는 털이 이제 다 태화돼 있잖아. 머리카락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털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너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추울 때 양털, 그러니까 너희들 양 같은 걸 사면 양이 막 털이 복실복실하잖아. 그럼 우리가 그 복실복실한 양털 속에 손을 쑥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보면 어떻겠어? 따뜻해요. 따뜻하겠지, 털 속이. 그냥 그만큼 이 안에 있는 따뜻한 공기를 가두는 공기층이 있다는 얘기고, 그럼 이제 차가운 공기와 접촉을 피해주는 거지. 이쪽에 우리는 그런데 이제 털이 많이 없으니까 대신에 옷을 입는 거죠. 그럼 옷을 입는 게 뭐야? 한 겹, 두 겹 있는 게 안에 보온층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죠?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여러 겹의 보온층 또는 이불을 덮고 이런 것도 다 보온층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잇모근이 수축하고 그다음 또 한 가지. 열 발생에는 세 가지가 많이 하는데 마지막이 땀 분비입니다. 그래서 땀 분비가 어떻게 돼? 줄어든다. 우리가 땀을 흘리는 것도 뭐야? 기관열이잖아요, 그죠? 땀이 증발할 때 열이 많이 필요하니까 내 체온을 빼앗아 날아가라 이 뜻이니까 열 발산에 열 방출에 해당하는 거거든. 그래서 땀 분비가 줄어든다, 열 발산을 줄인단 말은 땀 분비가 줄어든다는 얘기야. 그래서 특히 이런 것에 이제 비교를 하자. 모세혈관의 혈류량이 줄어든다, 땀 분비가 줄어든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열 방출량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시험에 나올 때는 일반적으로는 모세혈관의 혈류량이 어떻게 됩니까? 또는 땀 분비량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럼 그 말 자체가 뭘 물어보는 거야? 열 방출량이 어떻게 됩니까를 물어보는 대신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추울 때 나타나는 기작이라면 더울 때는 어떻게 하면 돼? 안 하면 돼. 알겠어요? 그럼 여기는 티록신의 분비가 억제되고 에피네프린의 분비가 억제되면 열 발생이 억제될 거 아니야. 맞아? 그리고 여기도 수축이 아니라 다 뭐가 돼? 이완으로 하면 여기는 혈류량이 높아지겠지. 털이 다 누워버리겠지. 맞냐? 땀 분비는 늘어나겠지, 그죠?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추울 때 하던 일을 안 하면 되잖아. 왜냐면 우리가 수축을 했을 때 수축을 안 하고 가만 냅두면 어떻게 돼? 이완이 돼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축의 반대인 이완은 그냥 냅둔 상태라고 보시면 되거든 이때. 그래서 거기 보시면 너희들 봐봐. 여기가 이제 교감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더울 때는 부교감이 작용할 거다라고 생각되지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울 때 하던 걸 안 하는 거야. 추울 때 하던 걸 안 하는 거라고 했잖아. 새로운 일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봐봐. 더울 때는 여기가 부교감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 교감. 잘 보고 대답해. 여기가 교감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냐 거기에. 감신명 억제. 교감신경의 불활성화 억제라고 돼 있잖아. 네. 그러니까 내가 더울 때는 뭔가 새로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던 일을 어떻게 한다고? 억제. 억제 안 하는 거라고 그냥 이때 더울 때는 새로운 부교감이 와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멈추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부교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감신경의 완화가 들어간다고. 교감신경의 완화가. 자, 그러면 여기서는 그러면 어떤 그래프가 주가 될 것이냐 하면 자, 여기 잘 봐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올 거거든. 이제 시상하부의 온도라고 하는 말이 드디어 등장할 거야. X축이. 너희들 이제 시상하부의 온도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 채원하고 약간 달라. 그러니까 시상하부의 온도는 우리가 이 중추로 입력되는 온도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시상하부의 온도는 외부 온도와 비례한다. 알겠어? 외부 기온과 비례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봐봐. 날씨가 추워지면 그럼 시상하부 온도가 어떻게 돼? 조금 내려가. 날씨가 더워지면 시상하부 온도가 어떻게 돼? 올라가. 그럼 우리 보면 시상하부 온도가 내려가는 걸 통해서 뭘 찾자? 아, 날씨가 추워졌다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된다고. 그리고 시상하부 온도가 올라가는 걸 통해서 우리가 더워졌다는 걸 느껴지는 거야. 이 체온하고 다른 거라고. 뭔 얘기인지 아냐? 그럼 문제에서 봐봐. 시상하부의 온도가 인위적으로 내가 낮춰버리잖아. 내가 예를 들어 너희 시상하부에다가 얼음을 갖다 댄다고 생각해봐. 시상하부에다가 얼음을 갖다 대잖아. 네 체온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요. 올라가게 돼. 그러니까 시상하부는 체온이 아니라고. 뭐냐 알겠어? 시상하부는 일종의 내 몸에 입력되는 신호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시상하부 온도를 인위적으로 낮춰버리면 우리 몸은 이제 뭐라고 느껴? 춥다라고 느끼고 그럼 시상하부는 뭐라고 명령을 내리겠어? 체온을 높이라는 신호를 보내겠지.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작업을 통해서 체온이 올라가게 되는 거지 이때. 뭔 얘기인지 가냐? 자, 다시 한번 봐봐. 여기 조심을 해야 돼.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면 평상시에 날씨가 추워졌어. 오케이? 네. 그럼 시상하부 온도가 내려갔을 거 아니야, 그죠? 기준 온도보다 내려갔다고 쳐봐. 그럼 우리 몸의 체온이 어떻게 될까? 평상시에는 체온 안 변합니다. 그렇죠. 알겠어요? 체온 안 변한다고. 아 근데 추워져도 체온이 안 되나? 체온 안 변한다고. 네 체온은 안 변해. 네 체온은 33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네 시상하부의 온도가 33도가 됐다고 네 체온이 33도가 되는 게 아니라고. 그건 맞습니다. 어? 그럼 생각해봐. 이런 거지. 너 이거 알아? 우리가 지금처럼 더운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18도까지 낮췄다고 쳐봐. 근데 날씨가 너무 더우면 내가 기준 온도를 18도로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냉기를 내뿜어도 우리가 그거를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실제로 온도는 18도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 막 18도로 맞춰놨지만 막 한 22도 이 정도에서 더 이상 안 내려가는 경우도 있잖아. 뭔 얘기인지 가니 이거? 뭔 얘기인지 가?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면 돼. 자, 예를 들어 봐봐. 내가 거실의 온도를 25도로 맞추고 싶어. 잘 들어. 내가 기준 온도가 25도야. 나는 거실 온도를 25도로 맞추고 싶어. 자, 날 봐. 근데 예를 들어서 바깥의 기온이 20도야. 네. 그러면 내가 25도가 설정 온도 치면 내가 맞춰야 되는 목표 온도라고 치면 설정 온도를 한 26도 정도로 맞춰도 충분히 25도를 유지할 수 있겠죠, 그죠? 네. 맞아? 근데 바깥이 마이너스 10도야. 자, 근데 나는 거실 온도를 25도로 맞추고 싶어. 네. 그럼 나는 26도씨라고 설정 온도를 맞춰놓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부족할 수 있죠.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러면 이때 생성하는 열이랑 이때 생성하는 열이 어때? 같아요.
내가 보일러에다가 26도라는 설정 온도를 입력하는 순간 보일러는 요 설정 온도에 맞게 열을 생성할 거 아니야. 근데 이때보다 이때 빠져나가는 열이 어떻게 돼? 맞아요. 훨씬 많지. 그러면 이때는 똑같이 26도를 맞춰가도 내가 25도를 유지하기 힘들잖아. 맞아? 그래서 우리가 추우면 추울수록 설정 온도를 어떻게 해야 돼? 더 높여버리잖아. 높여도 그럼 내가 30도를 맞추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맞아? 이렇게 해놔야 빠져나가는 열에 대비하여 아까 전보다 열을 더 많이 생성할 거고 아까 전보다 열을 더 많이 생성해야 이 정도의 온도에서도 나는 겨우 25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이때. 뭐니 이때 가니? 응? 그러니까 네가 추운 곳에 가더라도 네 시상하부 온도는 내려가. 근데 시상하부 온도가 내려가는 순간 우리 몸에서는 춥다라고 느낄 거고 그럼 열을 어떻게 하겠어? 더 많이 만들려고 하겠지. 근데 열이 더 만들어져도 올라가 안 올라가? 안 올라간다고. 왜? 빠져나가는 열이 많잖아. 그래서 나는 어쨌든 열을 더 많이 만들어야만 이 체온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체온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야. 알겠니? 시상하부의 온도가 얼마나 내려가냐에 따라서 열을 더 많이 만들어서 체온을 유지하고 만약에 시상하부의 온도가 올라가면 열 생성을 줄여서 또 체온을 유지하고 알겠냐? 네 체온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야. 일정에 유지하게 되는 거지 이때. 알겠어요? 그래서 시상하부의 온도와 체온은 다르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 이때. 자 그럼 봐봐. 이게 이 외부에서 입력되는 온도라고 쳤을 때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양을 비교할 거야. 열 생성과 열 방출을 비교할 때 얘들아 준열아 봐야지 여기 들어. 그럼 봐봐. 열 생성은 비례야 반비례야? 열 생성은 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죠. 반비례가 돼야죠. 맞습니다. 열 생성은 더울수록 늘어나 추울수록 늘어나. 추울수록 늘어 반비례가 돼야죠. 열 생성 이게 추울수록 증가돼. 추울수록 증가. 반비례 패턴. 왜냐하면 너희들 봐. 열 생성은 체온을 높이는 기작이야. 체온을 낮추는 기작이야. 여기 아까 했잖아. 뭔가 높이는 애들은 다 무슨 패턴? 네. 반비례 패턴이고 낮추는 애들은 비례. 그치 비례 패턴이 되는 거지. 그러면 열 방출은 낮추는 거잖아. 그러면 높을수록 증가하니까 결국 얘가 비례 패턴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 책에 없는 거 좀 하나 하자. 내가 쓸 테니까 여기서 필기를 하세요. 여기. 그럼 실제로 우리가 체온 조절이 어떤 기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냐 하면 자 우리가 적어봐 이때. 자 외부에 어떤 기온이 있을 때 자 이 기온이 맨 처음에 뭘 바꾸냐면 시상하부의 온도를 제일 먼저 바꾸는 거예요. 적으세요 이거. 그러면 기온이 내려가면 시상하부의 온도가 어떻게 돼? 내려가. 내가 진짜 미리 한다 그랬잖아. 시상하부의 온도는 외부에서 입력되는 온도와 같다. 그래서 시상하부의 온도가 내려가냐 올라가냐를 통해 우리는 지금 현재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설정 온도가 있을 거 아니야. 얘들아 설정 온도 알겠지? 맞아? 설정 온도 가운데 설정 온도가 있어. 가운데의 시상하부의 설정 온도가. 그럼 내려가서 이렇게 시상하부의 온도가 설정 온도보다 내려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네. 맞냐? 이렇게 되면 이제 얘가 신호를 내는 거지. 시상하부가 여기 다 시상하부 쪽이야. 시상하부의 기준 온도라고 했거든. 그러면 얘가 이제 열 생성량을 어떻게 하라 그래? 높이라고 할 거고 열 방출량을 낮추라는 신호를 통해서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그런 기작들이 일어나게 돼. 이번에는 반대로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시상하부의 온도가 먼저 변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기준을 적어놨던 이 설정 온도보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오는 이 입력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덥다라고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열 생성을 줄이고 열 방출을 높이게 됩니다. 이때.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항상 체온을 어떻게 해?
자 이렇게 되면 체온이 어떻게 돼? 일정해져요. 그렇지. 올라간다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체온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게 되는 거야. 네. 알겠어요? 체온이 네 멋대로 막 40도, 34도 이렇게 내려가면 안 돼. 항상 일정한 체온 유지를 해야 돼. 저 봐서. 빨리 물러나서. 너 왼손잡이야? 어? 노래 왼손잡이 노래 알아? 이적의 왼손잡이 몰라? 왼손잡이야 그 노래 몰라? 어? 나중에 들어봐. 어? 이적의 왼손잡이 진짜 좋은 노래야. 어? 아, 거기 서 있어 그냥 거기 다른 데 가지 말고 서 있어. 네 뒤에 아무도 없잖아. 응?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자 이거 다 적었지? 네. 하나의 사례를 아까 전에 했던 대로 한번 들어볼게. 봐봐. 자,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현재 외부의 기온에 이렇게 현재 외부의 기온에 따라서 내가 지금 열 생성량을 한 50, 열 방출량을 한 50 정도를 통해서 현재 유지하고 있다고 쳐. 오케이? 네. 내가 여기가 이제 20도라고 치면 돼. 현재 바깥쪽 기온이 25도 정도 아주 쾌적한 온도죠. 네. 이때 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 생성 50, 열 방출 50을 지키고 있다고 칩시다 이때. 네.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조작을 할 거야. 시상 하부에다 직접적으로 좋은 자극을 주게 됩니다. 알겠죠? 시상 하부에다가 직접적으로 좋은 자극을 준다라고 표현됩니다. 문제 나올 때. 네. 그럼 시상 하부에 좋은 자극을 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설정 또가. 그러면 이 시상 하부 온도가 내려갈 거 아니야? 네. 설정 온도보다 더 내려가겠지, 그지? 네. 맞니? 그럼 얘가 이걸 조정할 거 아니야, 그지? 네. 그럼 여기서 이거를 90으로 늘려. 이거를 10으로 내. 오케이? 근데 실제로는 내가 어느 지금 상태에 처해 있어? 기온이 20도잖아. 20도에서는 실제로 내 생성은 50과 50을 유지해야 되잖아, 그지? 그런데 시상하부에다가 인위적으로 얼음을 갖다 대면 이 시상하부가 춥다라고 착각을 하겠지, 그죠? 맞냐? 그러면 내가 여기가 90과 10으로 바꿔버릴 거 아니야. 그런데 20도잖아. 내가 실제로 처한 환경은. 네. 그럼 내 체온은 어떻게 돼? 올라가요. 올라가 버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인위적 자극 때문에 그래요. 이건 평상시에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시상하부에 이렇게 인위적인 자극을 통해서 내 체온을 정상 범위 바깥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때. 이건 왜 이런 실험을 하냐면 시상하부와 실제 체온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 우리 몸에서는 시상하부의 온도를 낮췄더니 체온이 올라가는 걸 통해서 우리 몸에서는 시상하부의 온도를 감지해서 기본적으로 체온 조절에 사용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때. 뭐니 이제 가니? 네. 반대로 그럼 내가 여기다가 핫팩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되겠어? 체온이 낮아져요. 그러면 얘가 덥다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원래는 지금 내가 처한 실제 환경은 20도라서 50, 50을 유지하면 되는데 이거를 10이고 이걸 90도로 바꿔버릴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내가 원래 유지해야 될 이 낮보다 달라졌으니까 체온이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내려가 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때. 네. 뭐니 이제 가요? 네. 이게 이제 시상하부와 체온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그러면 봐봐. 내가 시상하부의 온도를 인위적으로 조작을 했을 때 시상하부의 온도와 체온은 반대로 변하겠죠, 그죠? 네. 시상하부의 온도를 낮추면 체온 올라갈 거고, 내가 이제 외부 말고 인위적인 조작으로 시상하부 온도를 높여버리면 체온 내려가게 되는데, 그럼 이번에는 내가 이걸 조절할 거예요. 설정 온도를 바꾸게 되면, 그럼 내가 설정 온도를 인위적으로 높여버렸어. 네. 설정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될까? 체온이 낮아서. 이것도 우리가 평상시에서는 잘 경험할 수 없는 현상인데 설정 온도 높이면 똑같아. 우리가 저 설정 온도를 있죠. 보일러의 설정 온도가 똑같습니다. 그럼 설정 온도 높여버리면 어떻게 돼? 춥다고 느껴서 온도를 높여요. 설정 온도를 높여버리면 결국에는 열 생성 우리가 체온을 높이라는 신호와 똑같은 거잖아요. 그 체온 올라가 버립니다. 설정 온도를 낮추면 체온이 낮아요. 체온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어차피 설정 온도가 기준 온도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설정 온도를 바꾼다라고 치면 설정 온도와 체온은 비례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설정 온도를 높이면 체온 올라가. 아, 네가 보일러 집에 보일러의 기준 온도를 높여봐봐 당연히 방온도 올라가지. 집에 보일러의 설정 온도 낮춰봐봐 방온도 내려가는 거지 이때.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몸살이나 독감에 걸리게 되면 열이 발생하죠 우리가. 네. 체온이 올라가죠. 너무 그게 왜 그러냐면 설정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설정온도 올리냐면 면역에서 배우겠지만 바이러스나 병원체들이 열에 약하기 때문에 바이러스와 이런 병원체들의 면역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의 일부러 설정 온도를 높여버립니다. 그럼 설정 온도를 높여버리니까 우리 체온이 어떻게 돼? 올라가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뭔 문제 가요? 그래서 원래 우리 평상시에 설정 온도가 뭐 예를 들어 36.5도 이렇게 잡혀 있다가 설정 온도가 42도 이렇게 올라가 버리거든. 그렇게 되면 내가 기본적으로 내 체온이 만약에 39도가 되더라도 뭐라고 느껴요? 춥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오한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사람 으슬으슬 춥다 이게 왜냐하면 근데 실제로 체온을 재보면은 얘가 막 39도 막 이렇게 열이 올라가 있거든. 그런데도 춥다 이런 것이 기준 온도가 훨씬 더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오한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평상시에 오늘 좀 무슨 춥네 이러면 이제 몸이 약간 이상이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면 우리가 체온이 계속 높아지면 돼 안 돼? 왜냐하면 체온이 계속 그렇게 아무리 우리가 면역 상태에서 체온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이게 너무 오랜 시간 지속이 되면 뭔 일이 발생해? 단백질의 면성. 그럼 효소가 면성되고 하면 우리 몸의 목숨이 위험하잖아. 그럼 강제로 어떻게 해야 돼? 설정 온도를 강제로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야. 그때 먹는 게 바로 해열제가 됩니다. 그래서 해열제가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뭐야? 설정 온도를 강제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체온을 강제로 떨어뜨리게 하는 역할이 바로 해열제가 되는 거죠, 이때. 예전에 보면 이제 실제로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너희도 부모가 되면 애가 만약에 뭐 몸이 너무 막 불덩이처럼 막 열이 막 나는데 애 막 춥다 그러거든. 그러면 그때는 절대로 이불을 덮어주면 안 돼요. 알겠어요? 진짜요? 그럼 당연하지 않니? 애가 불덩인데 체온 쟀더니 막 40도 가까이 되는데 거기다가 입을 덮어주면 난리 납니다. 이게 체온 올라가면 응급상이에요. 응급상화. 그래서 그때는 체온을 낮추는 게 급선무기 때문에 애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애를 벗기고 물수건이나 알코올로 닦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얼른 체온을 떨어뜨리려고 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게 잘 안 될 때 이제 응급실에 가면 어떻게 하냐면 얼음 욕조에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냥. 진짜요? 체온이 진짜 42도까지 올라가면 바로 얼음 욕조. 뭐 다 필요 없어. 무조건 체온을 일단 낮추는 게 중요하거든. 화장실. 치료가 너무 많아. 그래서 바로 얼음 욕조에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냥. 욕조가 있어요. 있어. 욕조가 있죠. 거기서 옷 입고 들어가요. 그게 중요한데 지금. 그게 네가 뭐 성인이 돼서 뭐 입고 들어가든지. 그래서 나도 예전에 한번 그랬었어. 어릴 때 한번 얼음 욕조에 들어간 적이 있거든. 너무 추운 거 아니에요? 어쩔 수가 없어. 체온을 많이 그러다가 낮춰야 막 그 심장마비 도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너희들 나중에 네가 부모 되면 애가 아무리 춥다 해도 체온 재었을 때 체온이 기준 범위를 넘어가면 절대로 애를 뜨겁게 하면 안 돼. 에? 생명과학은 알아두면 상식이 되는 과목이다. 뭔 얘기인지 아니? 그럼 진짜야. 이게 너희들 나중에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이론이 언제 이렇게 필요하게 나올지 몰라. 애는 엄마 아빠랑 엄마랑 원망하겠지. 그죠? 나는 춥다 했는데 엄마 아빠가 발가벗겨놓고 막 물수건으로 닦고 있으면 애는 얼마나 엄마 아빠를 원망하게. 하지만 부모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애가 막 욕하고 그래도 해야 되는 거지. 엄마 싫어. 엄마 싫어 이렇게 막 큰 아주 쌍욕이죠. 엄마 싫어 이런 거는 그런 심한 욕을 하더라도 참고 애들 몸을 닦여야 돼. 그렇다 애한테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애가 시상하고 설정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으니까 다 가져가야 돼. 응? 어쩔 수가 없어요. 항상 생명과학은 알아두면 상식이 되는 과목이다 얘들아. 좀 열심히 좀 해라 얘들아. 야, 내가 진짜 항상 니들이 나중에 커서 몇십 년 후에 만났을 때 야 오랜만이다. 오늘 우리 미분 한번 볼까?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니 그죠? 근데 이런 거는 대화를 하실 때 사람들이 야 너 많이 안 해? 너 박학다식하네?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는 상식이 되는 과목. 알겠어요? 이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하다 그때. 자 그러면 이쪽에 넘겨서 문제를 잠깐 볼게. 자, 내가 세 가지 문제를 보여줄 텐데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문제에서. 네. 이거 한 2분은 이건 다음 주에 하나요? 그렇죠. 이거 할 게 되게 많아요. 이게 뭐 그냥 금방 이게 몇 장 안 돼서 금방 끝날 것 같지만 이게 금방 그렇게 끝나는 과목이 아닙니다. 이게.
21페이지에 15번 문제를 잠깐 보실게요. 21페이지에 15번 문제를 보시면 자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어떤 동물의 체온 조절 종주에 기억 자극과 니은 자극을 주었을 때니까 시상 하부에 직접 자극을 줬다는 얘기죠. 인위적 자극. 네. 그러니까 이제 체온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기억은 고온 자극일까 좋은 자극일까? 좋은 자극이죠. 이게 좋은 자극이란 뜻이야. 체온이 올라갔잖아. 그럼 내가 시상 하부에다가 뭔 짓을 했느냐? 시상 하부에다 얼음을 갖다 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체온을 높이려고 하는 기작들이 일어나면서 체온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 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 봐. 이거는 실제 환경에 노출이 된 거야,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야. 이거는 실제 환경에 추운 환경에 노출된 게 아니니까 시상 하부에다가 어떤 가짜의 자극을 준 거라고 이때. 그러면 니은 자극은 체온이 내려가는 걸로 봐서 고온 자극을 줬다는 뜻이 되겠지, 그죠? 네. 자, 요거를 암과 동시에 그럼 밑에 보면 기억은 고온 자극이다 틀렸고 니은은 사람의 체온 조절 중추에 니은 자극을 주면 피부 근처의 혈관이 어떻게 될까요? 이완. 니은 자극이 무슨 자극이었어? 고온 자극. 고온 자극을 줬잖아. 그러면 피부 맞아요. 근처의 혈관이 어떻게 돼? 확장, 이완되는 거지. 야, 피부 근처의 혈관이 확장과 이완을 해서 열 발산을 높였을 거 아니야. 그래서 체온이 내려간 거 아니니 이때. 그 다음에 디귿, 사람의 체온 조절 종추는 당연히 시상 하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넘겨서 자 18번 문제를 보시면 자 이거는 이제 설정 온도에 대한 문제인데 그림은 시상 하부에 설정된 온도가 변화함에 따라 체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시상 하부에 설정된 온도는 열 발산과 열 발생을 변화시키는 체온 조절의 기준이 되는 온도랍니다. 자, 지금 봤듯이 일단 그래프에서 우리는 자, 항상 그래프에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건 규칙성이니까 그래프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설정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돼? 아, 체온이 따라서 올라가는구나. 설정 온도를 내리면 체온도 따라서 내려오는구나를 우리한테 먼저 보여줍니다, 이때. 기억에 시상 하부에 설정된 온도가 체온보다 낮아지면 체온이 어떻게 돼?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설정 온도가 어떻게 됐다고? 낮아졌다고. 그럼 체온이 어떻게 돼? 내려갑니다, 이때. 그 다음에 니은에 열 발산분의 열 발생. 이런 건 항상 우리가 분모와 분자가 항상 무슨 관계냐? 반비례 관계잖아, 그치? 네. 그렇게 우리는 항상 분자만 보면 되는 거야, 이때는. 네. 왜냐하면 이게 비례 관계는 문제에서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비교를 해. 만약에 열 발산도 늘어나고 분모도 늘어나고 분자도 늘어나면 이 값이 커지냐 작아지냐는 건 디테일한 변화량이 필요한데 그런 그래프가 안 나오잖아. 항상 이렇게 분모와 분자는 반비례로 나오니까 분자만 보면 열 발생이 어디가 많냐가 크겠죠, 그죠? 네. 야 1번하고 2번 중에 어디가 열 발생이 많니? 1번이 많습니다. 2번이죠. 그죠? 2번. 왜냐면 체온을 높이고 있잖아. 체온을 높이려면 열 발생은 어떻게 해야 돼? 높여야 되죠. 그래서 2번은 설정 온도를 올려서 열 발생을 높였기 때문에 체온이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열 발생은 더 없다? 아, 그럼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알겠어요? 요거는 열 발생을 높였기 때문에 체온이 올라가는 거이고 그럼 2번이 분자가 더 크니까 전체 값이 클 거고 이거 피부 근처 혈관에 흐르는 단위시간당의 혈액량 이거는 열 발산과 같은 말입니다. 아까 내가 했잖아. 피부 근처에 흐르는 혈류량은 열 발산과 비례값이다 이때. 그러면 어디가 열 발산이 많아? 단위시간당의 혈액량 즉 열 발산이 증가하면 열 발산이 감소한다. 틀렸죠, 그죠? 네. 이것은 틀린 말이 됩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20번 문제. 자, 20번은 잘 보셔야 돼요. 가와 나는 정상인이 서로 다른 온도의 물에 들어갔을 때 체온의 변화고 A와 B는 땀 분비량, 땀 분비량은 열 발산량이죠. 네. 하나는 열 발생량, 요 두 가지 값을 나타낸 것인데 자, 체온보다 높은 물과 체온보다 낮은 물 둘 중에 이렇게 하자. 뜨거운 물하고 차가운 물 이렇게 했을 때 자, 이번에는 어떤 문제야? 내가 직접 그 환경에 처한 겁니다. 네. 내가 시상하부에 자극을 준 게 아니라 이번에는 실제로 그 환경에 처한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 기억과 니은 중에 어디가 뜨거운 물에 들어갔을 때일까? 기억. 니은? 니은이요, 니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렇게 자꾸 앞에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문제에서 개념의 오류가 발생하게 돼요. 기억이 뜨거운 물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맞습니다. 알겠어요? 기억이 뜨거운 물에 들어갔을 때고 니은이 차가운 물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너 생각을 해봐봐 얘들아. 네가 차가운 바닷물에 빠졌다고 쳐봐. 그럼 네 체온이 올라가니? 아니죠. 절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 야, 네가 차가운 바닷물에 빠졌는데 네가 무슨 뭐 불덩이도 아니고 왜 체온이 올라가? 오히려 체온이 떨어지다가 저체온증이 걸려 죽을 수도 있어 이때. 근데 봐봐. 어쩔 수 없이 내가 너무나 차가운 물에 들어가게 되면 내 체온이 순간적으로 내려가는 건 막을 수가 없죠. 하지만 내 몸은 그냥 가만히 있진 않겠지. 그럼 차가운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올리는 열 생성을 높이고 열 발산을 낮추니까 체온이 내려가는 속도가 어떻게 돼? 완만해져 가는 거죠. 뜨거운 물에 들어갔을 때 체온이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걸 막을 수는 없잖아. 네. 맞아. 하지만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몸은 노력을 하겠죠. 열 발생은 줄이고 열 발산은 높일 거 아니야? 체온이 올라가는 기울기, 즉 체온이 올라가는 그래프의 기울기는 완만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때? 자, 그래서 기억이 뜨거운 물이고, 그럼 기억일 때는 A가 높아지는 걸 보니까 뜨거운 물에 들어갔을 때는 뭘 높여야 돼? 열 발산을 높여서 체온이 올라가는 속도를 줄이기 때문에 A가 열 발산, B가 열 발생이 되게 됩니다. 니은이 차가운 물에 들어갔을 때니까 반대로 B가 올라가죠. 열 발생이 올라가서 체온이 내려가는 속도를 더뎌주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기억은 체온보다 낮은 온도 틀렸고, 열 발생은 거기서 B잖아, 그지? 네. 1번, 2번 중에 어디가 높아? 2번이 높죠. 맞냐? 네. 야, 열 발생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 체온이 더 높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뭔 얘기인지 가니? 네. 뜨거운 물에 들어갔을 때와 차가운 물에 들어갔을 때 열 발생은 언제가 높아? 당연히 차가운 물에 들어갔을 때 우리 몸은 내부적으로 열 발생을 더 많이 하고 있겠죠. 하지만 외부적으로 체온은 뜨거운 물에 들어갔을 때가 더 높죠. 네. 차가운 물에 들어가면 체온이 순간적으로 내려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니은의 실상압보 체온보다 높은 온도를 감지하면 그럼 덥다는 얘기잖아. 네. 그럼 땀 분비량은 어떻게 해야 돼? 더우니까 증가해야죠. 증가시켜줘야 되게 됩니다. 즉 열발산을 높여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이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연속으로 풀다 보면 이게 막 머리에서 기준이 막 혼돈이 돼요. 혼돈이. 그럴 것 같아요. 뭔 얘기인지 아냐? 혼돈이 된다.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돼. 어떤 상황이 내가 지금 시상하부의 직접적인 자극이냐, 아니면 설정 온도의 변화냐, 아니면 실제로 내가 그 환경에 처한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상황 자체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차피 이게 둘 중에 하나잖아. 높을 때 아니면 낮을 때 답이 어차피 50% 아니야. 둘 중에 하나잖아. 완전히 반대로 답을 체크하게 됩니다. 이때 반대로 답을 다 체크하게 된다. 어차피.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ADH 항인용 호르몬하는 삼투압 조절과 혈압 조절 그 파트를 다음 주에는 수업을 하도록 합시다. 다음 주에 와서 또 물었는데 씨발 대답도 엉뚱하게 하고 막 다시 안 그래도 막 그냥 막 전부 의자에 다 집어넣는 거야. 와서 진짜 10분만 저번 시간에 했던 그 내용만 한번 읽어봐도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을. 2분과 접근을 하는 것도 아니고